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부부는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할까요?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2항은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해서 이렇게 부부 간에는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서로 인용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따로 살고 있고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간 따로 살면서 어느 일방이 이를 인용할 수 없다면 동거 의무라는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별거하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남편은 서울대학교 이공계를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는 굉장한 재력 있는 집안의 딸입니다. 두 사람은 1995년 정도에 혼인을 해서 혼인 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둘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격하게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 소리를 지르는 일도 많았고, 또 예전에는 다들 집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싸우면서 이 집 전화기를 던져서 전화기만 5번 정도를 바꿨다고 해요. 또 아내는 남편이 아끼는 장식품을 던졌는데 그건 다신 구할 수 없는 아주 희귀한 물건이었는데 다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돼서 남편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격노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내도 너무 후회가 되고 미안해서 당시에 무릎 꿇고 사과까지 하고 끝이 났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남편이 집에 있는 어항을 베란다에 던져서 베란다 타일이 다 깨지고 베란다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는데, 이때 애들이 굉장히 어리고 물고기 밥도 주고 물고기에 애정을 가지고 키우던 때라서 베란다 바닥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기억이 생생해서 두고두고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럼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느냐 하면, 아내가 다른 남성의 와이프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것이 있는데,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를 받아서 그 사람의 와이프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됐고, 또 그 집의 가족들이 아파트 주차장에 우르르 몰려와서 삿대질을 하고 난리를 쳐서 베란다에서 지켜보던 동네의 주민들이 다 알게 돼서 망신스러웠겠죠. 또 그날 아내가 주차장에서 그 가족들을 피해서 재빠르게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해서 나와서 친정으로 가던 도중에 사고를 내서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차는 남편 차였고 당시만 하더라도 사기 어려운 그런 외제차였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다른 남자랑 만나고 다녀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겠죠. 물론 불륜까지 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합의로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처신을 잘 못하고 다니니까 불안하고 못 믿었던 거죠. 또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또 포커 같은 도박에 빠져서 많은 돈을 잃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도박이며 술이며 끊지를 못했어요. 또 이렇게 남편은 본인이 돈을 쓸 곳이 많으니까 아내에게 줄 돈이 없었겠죠. 아내에게 생활비를 거의 주지 못했습니다. 아내 집안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실은 생활비를 적게 줘도 사는 것이 힘들지는 않았지만, 이런 생활 습관 자체를 서로 이해하면서 살기가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싸울 때마다 집안을 다 때려 부수면서 싸우는데 더 이상 함께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혼인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을 때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키우기로 했죠. 아내 집안에서는 결혼할 때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 돈을 사위가 술을 마시고 도박으로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위가 너무 형편없게 느껴지고 실망했겠죠. 물론 처가에서 준 돈만으로 생활했던 것은 아니었고, 이 남편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굉장히 높았고요. 아내와 아내 집안에서는 남편에게 그렇게 돈도 많이 버는데 생활비도 안 주고 매일 술만 마시고 들어오지 않으면서 애들 키우는 것은 한 번도 도와준 적도 없는데, 이제 그럼 너가 한번 키워봐라. 애들이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컸는 줄 아느냐. 너도 한번 힘들게 키워봐라. 라고 하고, 남편도 당당하게 나왔죠. 애들 키우는 걸로 뭐 그렇게 생색이냐. 내가 키우면 된다. 나가라. 라고 해서 아빠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이혼하고 집에서 나와서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빠는 술 먹고 맨날 늦게 오고 애들만 집에 있는 걸 아는데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 애들을 보러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매일 남편 집에 가서 애들을 챙겼어요. 아내는 잠만 친정집에서 자고 생활은 거의 남편 집, 이제 전 남편이죠. 전 남편 집에서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혼 전과 비슷하게 된 거죠. 남편도 이혼했지만 실은 아내가 와서 집안일도 다 해주고 애들도 다 봐주니까 싫을 이유가 없었죠. 또 남편이 이렇게 술 마시고 들어오든 도박을 하든 이혼 전처럼 잔소리를 할 일도 없고요. 물론 아이들 양육자로서 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가 한 번씩 얘기를 했지만 예전처럼 물건을 던지고 싸운다든지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두 사람은 더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3년 정도가 지나서 두 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정도는 잘 지냈죠. 그런데 사귀는 남녀 연인 사이를 보더라도 한 번 헤어지고 나서 다시 사귀면 또 같은 이유로 헤어지잖아요. 이 부부도 또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차 혼인신고 한 때부터 한 1년 정도가 지나자 남편이 집에 거의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서 3년 정도 떨어져 살다가 회사를 옮기면서 잠깐 집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있었고 또 옮긴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서 혼자 살다가 결국은 집에서 나가 살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그 여성과 사이에 혼외자까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산 것이 거의 13년이 넘은 거죠. 남편은 이제 다른 여성과 혼외자까지 출산하게 되었고 아내와는 전혀 부부로서의 실질이 없는 상태이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내가 왜 이혼을 해주냐? 집에서 나간 것은 당신 아니냐? 자기 발로 나간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 하면서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이 되지 못하고 결국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이 부부를 보면 이 2차 혼인에서 누가 잘못한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남편이 잘못한 거죠.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서 나가서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낳았죠.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의 쟁점이 생깁니다. 먼저 첫 번째,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배우자 일방은 잘 지내고 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해 달라고 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면 어느 누구나 다 본인이 잘못하고 이혼을 요구하면 되겠죠. 그럼 다 이혼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판례에서는 이렇게 판시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 이혼에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들리는데요. 법원은 이미 집을 나가서 약 13년간 별거하면서 교류가 거의 없고 또 남편이 이미 다른 여성과 동거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었고 서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을 시도한 사실이 없었고요. 이 남편이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고 또 대학교나 유학생활 학비 대부분을 부담을 했어요. 또 아내도 이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는 친정에서 수입 가구점, 수입 의류점을 운영할 수 있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도 하고 있었던 점 등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돼서 다시 회복할 수 없죠. 그렇지만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다시 같이 마음 맞춰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혼인 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아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쟁점이 있습니다. 한번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이 부분은 1차로 이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5억을 줬어요. 그리고 다시 혼인을 했죠. 2차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은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두 사람이 1차 혼인 중 취득해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1차 혼인 생활은 이미 협의이혼으로 해소되었고 이때 재산 분할을 했기 때문에 공동재산을 이미 청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혼인 중에 부부가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샀고 현재 2차 혼인 중에도 남편이 쭉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1차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아내가 5억을 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이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혼인 중에도 남편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아내가 그 부동산을 유지하고 관리에 노력해서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정 없이 그냥 서로 명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미 1차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한 부분은 제외하고 2차 혼인 중 함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부는 다시 2차 혼인 신고한 후에 1년 정도 함께 지낸 기간 외에는 별거하면서 지냈고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형성했다고 볼 만한 재산도 거의 없었고요. 다만 이 남편 명의 아파트는 1차 혼인 때도 남편이 보유하고 있었고 2차 혼인 이후에도 아내가 계속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아내가 유지 관리에 기여했다라고 보여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주장해 볼 만한 사건이긴 했죠. 그런데 남편이 1차 혼인 기간에는 생활비를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아내는 불만이었지만 2차 혼인 기간에는 남편이 별거를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아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상받고자 했던 것 같아요. 아내도 그동안 남편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아이들에게도 부족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를 아주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나중에는 재산 분할 청구 자체를 포기해서 재산 분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했다면 조금은 인정될 여지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사안은
일방 배우자가 가출해서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서 그 사람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해서 유책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 그리고 같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다시 혼인한 경우에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만 보더라도 부부가 연을 맺고 끊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 쉽게 남이 될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그래도 자녀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은 쉽게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 점은 참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안도 첫 번째 사례에 이어서 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사유와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혼인 생활 25년 정도인 부부인데 남편은 초혼이었고 아내는 2번 이혼을 해서 세 번째 혼인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가 2명 있었고 아내가 이전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1명 있었는데 전 남편과의 자녀는 전 남편이 친권자 그리고 양육자로 지정이 되어서 이 부부와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헤어샵을 운영했어요. 두 사람은 지인 소개로 만나서 거의 바로 결혼을 했는데 특히 아내는 이제 결혼과 이혼의 경험이 있다 보니 어떻게 서로에게 맞춰가야 할지를 빨리 알았다고 해요. 남편은 아내의 외모와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아내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 헤어샵을 운영하면서 이 외모 때문인지 남자 손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문제는 남편이 봤을 때 아내가 너무 예쁘고 또 어딜 가든지 남성들의 시선을 끄는 것 같고 다른 남성들이 아내에게 치근덕거리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또 아내는 딱 잘라서 거절하지 않고 누가 말을 걸면 나는 어디에서 헤어샵을 운영한다. 한번 오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연락을 이어가는 것 같은 그런 태도인데 정말 아내가 그런 건지 남편 혼자만의 느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은 이런 아내의 태도가 남편은 항상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로 자주 다투게 되고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항상 의심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에게 오는 문자를 보게 되었는데 문자를 보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누구누구 씨는 사람을 참 편하게 대해주시네요. 라고 온 거죠. 남편은 바로 그 문자에 있는 연락처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바로 이 남자 목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죠. 다시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죠. 아내는 고객일 뿐이고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 라고 했지만 남편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겁니다. 계속 의심이 되는 거죠. 아내가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난 사람이고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다. 그 사람이 내 번호를 이런 경위로 알게 돼서 나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답변을 보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명을 했다면 남편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할 수도 있었겠죠. 보통 이렇게 시원하고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줘야 조금이라도 그 의심이 해소되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이런 일이 있으면
부부 사이에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남편이 의심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또 다른 남성과 식사를 하고 뭐 차를 마시기도 하고 뭐 왜 자꾸 의심하느냐라고만 하지 해명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점점 더 의심이 되고 미칠 것 같고 아내는 뭘 어떻게 해줘야 의심을 안 하겠냐라는 태도로만 일관하니까 부부 사이가 점점 악화됐던 거죠. 답답해 보이기는 하죠. 이렇게 제 3자가 봤을 때는 뭐 아내는 이렇게 하고 남편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서 싸우지 하는데 이런 게 일반적인 부부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부부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쉽게 다녀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이제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됐고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한 대 때리게 됐습니다. 이 싸우는 과정에서 옆집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는데 남편이 며칠 후에 또 아내 헤어샵에 찾아가서 화분을 던지고 거울을 깨고 난동을 피운 거죠. 이날은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내는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나 때문에 처벌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경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은 또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는 자신을 의심한 남편에게 어떤 시원한 해명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어느 날 아내가 밖에서 저녁을 먹고 조금 늦게 들어갔더니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남편이 집에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를 변경해도 되느냐. 아내가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열쇠공 불러서 들어가도 되느냐.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느냐.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가면 손괴죄가 되느냐. 경찰을 대동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다른 배우자 일방이 화가 나서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열쇠공을 불러서 도어락을 해체하고 들어가도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 중이라면 손괴죄나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비밀번호 변경했다고 경찰을 부른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거나 형사적으로 문제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시라라고 하죠. 아무튼 저희 사안에서 아내는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못 들어가게 되니까 옷도 하나도 없고 속옷이며 신발이며 화장품 뭐 다 새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내 집만이라도 가지고 들어가게 해달라 사정을 했지만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내 짐을 전부 다 싸서 현관 문 앞에 박스로 놔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짐을 가지고 집을 따로 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결혼한 지 한 12년 정도가 되던 때였어요. 이때부터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되었고 13년 동안 별거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떤 부부들은 별거를 하면서도
생활 공간만 분리를 해서 외관만 별거있지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 자녀들의 부모로서 교류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집만 따로 살 뿐이고 뭐 집안에 누가 결혼을 하거나 장례식 있으면 함께 참석하고, 또 명절에는 시댁 처가에 함께 가고, 또 일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오늘은 당신이 애들을 좀 봐달라, 뭐 이번 주에는 무슨 일정이 있어서 지방에 간다, 이런 식으로 서로 활발하게 교류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서로 생활 습관이나 사소한 문제로 자주 의견이 충돌하니까 따로 생활하는 것이 더 이제 편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혼인 파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저희 사안의 이 부분은 별거 이후에는 완전히 대화를 단절하고 일체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남편에게 애들 양육비를 보내줘야 됐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일로만 가끔 연락을 했고, 그 외에는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별거 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아내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때에도 남편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별거 한 지 한 4년 정도 되었을 때 아내가 갑상선 암에 걸렸을 때에도 남편은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고, 또 남편도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아내도 병문안 가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생활 공간만 분리한 것이 아니라 이혼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인 거죠. 별거 한 시점부터 혼인 관계는 파탄된 겁니다. 왜 이혼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내는 걸까요? 협의혼을 하려면 함께 법원에 가야죠. 1차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간,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간 숙려 기간을 거친 후에 2차로 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1차는 신청을 하는 거고 2차는 충분한 숙려 기간을 거쳤으니 이제 확인을 받는 겁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확인 기일 날짜를 2개 정도 지정해 줍니다. 이 2개의 날짜 중에 하루 다시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을 확인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1차, 2차 법원 출석할 때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한 명만 출석해서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1차로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는 함께 출석했는데 2차로 출석한 확인 기일에는 배우자 일방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1차 출석해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또 3개월이나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서 2차 출석해서 협의이혼을 확인받는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 확인 기일에 다른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아서 이혼을 하지 못하고, 또 신청했다가 확인 기일에 일방이 출석하지 않아서 이혼을 못해서 몇 년이 걸리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으로 이혼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혼 소송도 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났다. 이런 부분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시간과 감정, 비용도 낭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귀찮은 것도 있고, 또 각자 자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기도 하고요. 굳이 이혼 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냥 연락 두절하고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내는 거죠. 저희 부부도 그런 케이스죠. 아내는 자기를 의심하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남편도 아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속 의심만 증폭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 화가 나고, 아내는 그렇게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짐을 다 싸서 밖에다가 내놓고 쫓겨났으니까 남편이 꼴도 보기 싫고 지겹고 지친 거죠. 그래서 서로 완전히 연락을 끊고 협의이혼도 하지 않고 이혼 소송도 하지 않고 지내왔던 겁니다. 어찌됐든 두 사람은 별거 한 시점부터 혼인이 파탄된 겁니다. 그럼 혼인 파탄된 시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혼 사유와 재산 분할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별거 한지 13년 만에 이혼 소송을 했는데요. 이제 성인이 된 자녀가 엄마 집에 왔다가 엄마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죠. 엄마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가 있고, 또 그동안 배우자와 자녀를 악의로 유기를 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2호의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했고, 아내의 주장은 남편이 폭행했고 또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면서 반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아내가 배우자와 자녀를 악의로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또 법원은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혼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 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혼인 생활 중에 발생하는 부부 갈등 상황을 이해, 자제, 설득을 통해서 극복하기 위한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다툼을 벌인 원고와 피고 모두의 책임으로 파탄됐다. 그리고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동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편과의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후에 생긴 사유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파탄 시점 이후에 생긴 사정은 이혼 사유로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떨까요?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면서,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의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소송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의 재산과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데, 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하면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송을 막 제기했을 때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시세가 5억이었는데 이혼 소송이 1년 정도 진행되다가 끝날 때쯤 시세가 7억이 되었다면 7억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 후에 일방 배우자가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일방 배우자가 혼인 파탄 후에 번 소득과 대출만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혼인 파탄 후에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전에 구입했던 아파트를 팔고 그 대금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이 아파트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의 쌍방협력에 의해서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부로서 연을 맺고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이혼신고를 해야 완전히 부부 관계가 해소되는 것인 만큼 이혼은 참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 이혼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